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슬그머니 부활시킨 용산 감찰팀. 사정정국 칼바람 예고. 이게 이번에 나온 헤드라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없애겠다고 말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불과 7개월 만인 지난 1월에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산하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 파견직들로 구성된 감찰조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공직감찰반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도 감찰팀이 신설되면서 지금 사정정보 수집 기능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민간인 사적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민간인들의 행동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에 제한을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사정 정국이 사실은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그리고 또 활동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또 사상의 자유 같은 것들을 함부로 침해하게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마치 자기네들은 이런 사정 컨트롤 타워 이런 거는 없앤다, 안 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정수석실이 뭐 밀실처럼 운영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국민들을 사정하는 그런 기관의 뭐 수장인 것처럼 여기서 운영되면 안 된다. 네. 또 되게 거창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난 1월 슬그머니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산하에 검경, 국세청 파견직들로 구성된 감찰 조사팀을 신설했다. 지금 안 그래도 윤 대통령 온 다음부터 세무조사가 엄청나게 빡세게 들어오고 네. 모든 종류의 기관의 압수수색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감사원도 그렇고. 네, 그리고 방통위 보세요, 방통위. 네. 예, 지금 구속도 많이 돼 있고. 그랬는데 여기 이거 플러스 감찰 조사팀을 또 신설한다는 거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때 지금 뭐 청와대 아래에 있는 민정수석실이 본연의 기능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러한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얘기를 했고 당선인 신분에도 얘기를 했고 출근길 도어 스태핑 자리에서도 세 차례나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 대통령실을 보면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10여 명의 직원이 파견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행정관이 새 감찰팀 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오랜 인연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정 기관을 결과적으로는 없앤다 그래놓고 또 신설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요즘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찐 사랑을 욕할 때 이건 욕할 때예요. 혹시 캐비넷에 들어있는 뭔가 때문에 불안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마냥 우스갯소리로만 안 들리는 게 실제 우리가 보기에 정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이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친구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이지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정기관을 또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잖아요. 감찰팀이 네. 신설되면. 그럼 이 감찰팀에서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공무원들, 네. 내지는 공무원의 가족들, 내지는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듯, 혹은 연결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을 자기네가 마음대로 다 감찰하고 결과도 자기네가 다 가지고 있다가 탁탁탁탁탁 써버리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존 캐비넷을 이미 다 탈탈 털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좀 소스가 모자라는데 새로운 감찰팀을 만들어서 한번 털어볼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역할들이 공직기강을 위해서 지금 뭐 공무원들이나 이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지금 만들어진 후의 기능이 지금 찍어내기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던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이 됐는데 대통령실 감찰조사팀과 총리실 감찰팀이 모두 동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유, 진짜 웬일이에요. 게다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콕 찍어가지고 감찰을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진짜 옛날에 공산주의 군부 독재 시대
이럴 때 맨날 써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시춘 EBS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방통위도 지금 감사원 감찰을 계속 받아오고 있었는데 지금 총리실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감찰 주재로 나서면서 더욱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야, 이게 방통위는 뭐 YTN 인수 때문에 그 안을 현재 있는 이 민주당 사람들이 우위인 상황에서는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일단 방통위원장을 내보내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서 하려는 거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 YTN 지분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이런 식으로 막 검경, 국세청 이런 곳에서 어떤 타겟을 정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실의 이제 감찰 기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외부 기관도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가 남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그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답하고 다 있습니다. 변형해가지고 다 자기네가 그냥 네. 보고 싶은 건 다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자, 지금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공수처에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에 합류했다가 감찰조사팀으로 옮긴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감찰 수사관 출신인 A 행정관인데 지금 새 감찰팀의 팀장을 맡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공수처에 사표를 냈다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법률비서관실에 합류했다가 이번에는 검찰조사팀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수처에 있다가 사표 내고 왔다.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그동안에 검사들이나 이런 쪽 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만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데였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를 그만두고 검찰로 온다. 저는 이것도 좀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제재는 없나 봅니다. 지금 네, 현재. 그렇습니다. 게다가 총리실 공직 복무관리관실도 새 감찰팀을 꾸리기 위해서 올 초 8명의 직원을 늘렸다라고 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운영되던 5개 감찰팀에 더해서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받은 직원들을 6번째 팀을 꾸리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진짜 검찰 남아나질 않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맡기면은 사건이 안 돌아가냐니까요. 다 저기 딴 데가 있어가지고 검찰들이 지금 용산에서 데려간 검사가 130명 정도 돼요. 126명인가? 그런데 또 새롭게 꾸려가지고 다 돌리는 사람들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데만 가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감시하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감찰팀은 현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삼는 게 기본인데 네. 예컨대 류시춘 이사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죠. 이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보기에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가라 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이 감찰팀이 현재 공무원들을 감찰 대상으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썰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시춘 이사장 같은 경우도 그냥 오로지 민주당 라인에 그런 추천 받아서 올라온 사람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 내보내는데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휴. 감찰팀은 현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삼지 않고 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거냐.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감찰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찍어내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뭐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뭐 감사원 감찰 계속 받고 있고 뭐 유시민 이사장 친누나도 지금 계속 감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맞아요. 선임한 야당만을 노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T도 그냥 위에 눈치 보느라고 자기네가 뽑은 사람들 다 그만두고 다 난리라던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제주 4.3 추념식에는 나가지 않는다. 와,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 준비 그리고 일정상의 이유로 사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프로야구 개막식에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을 그러니까 주말에는, 찾으면서 주말에는. 설득력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여당 대표인 김기현 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두 불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제주 4.3 추념식의 급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 4.3 추념식 같은 경우에 매년 같은 날 열리는데 네. 일정은 언제든지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참을 하는 것은 지금 급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아,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제주 4.3 추념식을 안 간다는 거는 제주 4.3을 그냥 폭도들의 폭동 네. 이렇게 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그동안에 그게 아니다라고 국민들이 합의를 했었어도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나 그거 싫어. 나는 그거 니네 좌빨들이 지랄 걸리는 걸로 봤어. 이렇게 딱 한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속어 쓴 거는 넘어가 주십시오. 부랴부랴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중요한 건 이게 안 끝난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전에 미안하다라고 말해놓고도 또 다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잘못했다고 해놓고도 내지는 안타깝다고 해놓고는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고 확인하고 책임져야 될 때가 되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다 그래 이러면서 또 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모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추념식 전에는 평화공원에서 현장 최고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념식에 직접 참석은 하지 않고 오후에 별도 일정으로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다 간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 안 간다는 거네요. 결론은. 네. 수뇌부들은 김기현 안 가고 주호영 안 가고 대통령 당연히 안 가고 다만 김병민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참석하고 이런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랑 천하람 변호사까지 해서 천하용인이 이제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나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제주 4.3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진실화해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뉴라이트 성향의 이제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을 했는데 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벌인 무장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상 이 국민의힘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주말에도 집회도 좀 많이 있었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단체들도 많고 사실은 좀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집회 주최자 5명을 잡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25일에 열렸던 이제 집회 주최자 5명을 소음 기준을 넘겨서 경고를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 이게 관련해서 주최 측에서는 압박수단용이다. 집회에 대한 압박수단용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어쨌든 15명의 특진 인원을 배치를 해서 경찰청이 대대적으로 많이 잡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같아서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희 기자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만 골라서 픽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 때문에 국내에 계신 뭐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사실은 이 해산물을 수입하는 이런 일 혹은 이 수산자원 보호에 또 앞장서시는 분들 모두 다 걱정이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슈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대통령실에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이제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으면서 이제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민주당 의원 4명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항의 방문인데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국민들이 걱정도 안 하고 네. 이게 먹거리 관련된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바다로 다 모든 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쪽에서
이렇게 잡아들이는 수산물의 상태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네.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뭐 정부의 대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도 이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다라는 입장만 딱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저 수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대답에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그리고 뚜렷하고 명시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현재 내놓고 있는데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방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지금 가서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지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게 되면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주장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아까 화면에 경향신문 그 타이틀이 있는 거 한번 좀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이 경향신문 타이틀을 보면 민주당이 후쿠시마 방문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4명, 양이원영 의원 등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6일부터 8일까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지금 저기 보면 당내 일각에서는 여론 역풍 우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여론이 역풍을 맞습니까? 우리가 이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하겠다는데.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입법조사처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확대할 뿐만이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지적도 현재 하고 있고 최근에 지난 2월에 관련 조사가 있었습니다. 오염수 속에 삼중수소가 4년에서 5년 뒤에 제주 해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극저 농도로는 방류 2년 뒤에도 유입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에는 대신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데 방사능 물질들이 생물체를 통해서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돼서 이동되는 과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해양생물 플랑크톤부터 벌써 만약에 오염이 되게 되면 네. 이 먹이사슬 끝에 있는 우리는 뭐 당연히 죽습니다. 제가 뭐 이건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당연히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는 민주당이든 어떤 당이든 가서 이걸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부적으로 당내 일각에서는 역풍 우려라는 말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건데 이건 제가 이따가 김두관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WTO 제소했었을 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명분 같은 게 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왜 여당은 여기서 이 야당의 행보를 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게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를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는데 네. 민주당이 일본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삭발시까지 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게 오히려 친일이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왜 친일이냐고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본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일본의 가짜 뉴스와 동조하기 때문에 친일이라 이런 네, 주장을 하는 그런 겁니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되게 비상식적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야당의 행보가 친일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친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에서는 일본 언론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민주당이 삭발시까지 감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랑 무슨 친일이 무슨 관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친절한 분들은 안 계시겠죠, 국민의힘에서. 자, 네, 계속 뭐 말씀하시고 뭐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대국민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도 황당무계한 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분쟁 지역으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네.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남이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는 중인 건데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커지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일본이 장난을 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같은 당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요. 지금 분명히 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지금 새삼스럽게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은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리는 시기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을 우리가 하고 대한민국 경기도 서울이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코미디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거 일본에 말려 들어가는 거다,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얘기는 연결해서 그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한 발언 또 내지 어제 대통령이랑
정부 여당의 이 대표 안 간 거랑 네. 제주도에 안 간 거랑 이거 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설명 한번 다시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어제 이제 관련해서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의 짓이다라고 했던 발언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게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을 사과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본인이 특정인들에 대해 조롱이나 폄훼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히려 뭘 사과해야 되는지 규명돼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의 짓이다라고 하면은 그 제주도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내지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그 중간에 관여된 사람들이 사실은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행동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점을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걸까요? 어떤 건가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지금 오히려 지금 유족이나 피해자들에 대해서 두 번 죽이는 거 네. 아니에요 지금? 두 번 죽이는 발언을 또 한 가지 더 했는데 유족이나 피해자 단체가 내 발언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맨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맨날 듣는 사람이 잘못이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들 맨날 니네가 잘못 들었다. 나는 똑바로 말했는데 니네가 잘못 썼다. 니네가 잘못 보도했다. 국민들이 귀가 이상하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하시더니 태영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보기에는 제가 태영호 최고위원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더 잘할 것 같아요. 남한 말을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고위원보다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는데 듣는 사람이 또 나무라는 일이 또 반복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 어제 참석하지 않았는데 추념사에도 뭐 의례적인 인사말은 있었는데 뭐 구체적인 명예 회복 이런 방안들이 담기지 않아서 유족들의 반발도 있었고 뭐 고작 800여자에 불과한 분량이었는데 뭐 IT 콘텐츠, 디지털 기업 육성 이런 얘기를 이제 제주 4.3 추념식에서 추념사로 담아서 이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대구 서문시장까지 가시고 시구조 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안 가신 것도 문제고 그 내용이 추념사 네. 내용이 사실은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당선인 시절 했던 아주 추상적이고 애매한 말하고 똑같은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맨날 그 주장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였는데 왜 대통령실에는 이렇게 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글 써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엑스맨이거나. 보도 나오는 건 보면 누가 써줘도 본인이 다 고쳤다, 직접 썼다 뭐 이런 얘기 항상 나오기 그러면은 때문에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은 잘 써주려고 하는데 이 본인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막 다 빨간 펜처럼 고쳐서 쓰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딱 그렇게 그쪽으로 좀 굳어져 있나 보네요. 우리 일반 국민하고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좀 비교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고 재임 시기에도 특별하게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랬죠. 뭐 세 차례나 참석을 한 것도 처음이었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추모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윤리위에 지금 제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왜 나를 거기다가 그냥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윤리위원회 보내냐. 니네들 되게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4.3 사건이 일어난 전후 맥락을 보면 소련 공산당이 5월 10일 대한민국에서의 단독 선거를 무조건 파탄시키라는 지시를 했고 이걸 받아서 김일성이 남로당 박헌영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정말로 5월 10일 단독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남로당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 당도 결국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건 역사의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아주 대한민국에서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아야 될 뉴스들만 쏙쏙 골라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잘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인 기자, 첫 번째 이슈 한번 보죠. 윤 대통령이 결국 첫 거부권 양곡관리법을 거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약 7년 만인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포퓰리즘 법안으로 그냥 도움도 안 되고 본질적인 해결도 되지 않는 이런 양곡관리법을 내세우고 있다. 네. 돈은 니네가 안 내니까 니네가 지금 인심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할 말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양국관리법이 지금 없는 법안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도 윤석열 정부도 1조 원을 넘게 들여서 쌀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고, 지금 절차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 제의가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300명 중에 150명이 출석을 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115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재의결을 추진을 하겠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아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이 거부권 행사한 이후로 7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수는 299명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115명. 네. 그러면은 전체 인원 중에 절반이 출석을 하고 절반 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절반 넘는 사람들이 출석을 해서 출석이 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되는 건데, 네. 시나리오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국민의힘이 115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을 본인들의 지역구로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곳이 한 2, 30곳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농민들이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알겠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이거는 꼭 성공시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온다면, 혹은 당신 때문에 못했어라고 또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거를 싫어한다면, 20, 30명 정도의 이 농촌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15명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3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15명의 국민의 힘에서 이제는 85명이 되겠죠. 그럼 반대는 85명밖에 안 되니까 다 참석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제 당연히 반대표가 없다고 치고, 네. 민주당 169, 그 다음에 여기에 30명 표 하면은 지금 이게 199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무소속하고 뭐 몇 개, 네, 한 정의당도 5개, 6개는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0표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은 관리 또 이게 되기도 하겠네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지역구가 이제 농촌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할지 여부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대통령은 4년만 하고서 연임이 안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지금 1선, 2선, 3선, 4선, 5선 막 계속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바꾸면서도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내 지역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나는 그래서 오히려 115명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서 지역구가 농촌에 있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나 이거 반대다. 물론 앞으로는 뭘 못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이제 국회의장이 어쨌든 본회의에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김진표 의장이 지금 이걸 올려줄지 여부도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안 올려요? 지금 이미 거부권 행사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도 봐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은 재정안을 마련해서 다른 법안으로 이제 농민들을 챙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종교인 과세 1000주교는 다 찬성했는데 혼자만 지금 반대해가지고 기독교. 네.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막 표를 얻고 지금 5선인가 그렇죠? 네. 끝까지 가가지고는 또 한다는 거는 없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그 의장 자리를 즐기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안 될 거 알면서도 협의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민주당이 해가지고 오는 거 전부 다 빠꾸시키고 네. 좀 너무 이 일을 힘들게 하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양국관리법 개정 관련해가지고는 민주당이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지금 현재 당적을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 뭐 대안 성격으로 쌀 산업보장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안에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좀 여부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쌀값이 작년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또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이상 나오게 되면 정부가 전액 다 수거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거 옳지 않다 이러면서 대통령에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던 그 장관이 오히려 뒤통수를 때린 셈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미 양국관리법으로 의해서 수요량이나 공급량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서 쌀 재배 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네, 시스템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논의 타작물 재배라든지 정략 작물 재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챙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지금 의무격리만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설파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자동 수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사 짓기 전에 관측하고 경지 면적을 예측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과잉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재배 면적을 조절하는 것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농민들이 노는데도 그거 다 부담을 떠안는 상관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정부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네요. 네,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이제 강원도를 포함해서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 업무 시간 중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청에 따르면은 지난달 31일, 3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에 김진태 강원도 지사가 춘천 지역의 한 골프 연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업무 종료 시각이 30분 정도 남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곳곳에서 산불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지금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날 식목일 행사를 하러 네. 왔다잖아요. 근데 오는 길에 2시 37분경에 하나 불이 났어, 공장에.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공장에 있는 불이 인근 산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공장불, 산불까지 해서 크게 났어요. 네, 그리고 3시 반 정도에 또 다른 산불이 났어요. 네 홍천군에서. 예, 근데 본인은 5시 반 정도에 이제 강원도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면 6시가 퇴근이니까 30분 남았다. 그럼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 불난 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연습장에 가가지고 골프 연습하고 집에 갔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대요? 지금 해명도 좀 황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무 시간 중에 했던 것 일단은 1시간짜리 연가를 썼다. 연가를 1시간짜리를 네, 써요? 1시간짜리 연가를 썼다라는 게 김진태 지사의 입장이고 근데 이게 1시간짜리 연가를 써서 확인을 해봤더니 31일 날 쓴 게 아니라 3일 날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했다면서요. 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또 골프 연습장을 간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일정이 너무 많아서 탈진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고 싶어서 골프 연습장을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쉬려면 좀 누워서 쉬어야지 왜 골프 연습하면서 쉬어요? 얼마나 힘든데. 이거 드라이브 한번 하려고 쳐봐요. 네, 그렇습니다. 참 말이 안 되고. 네. 김영한 충북지사도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영한 충북지사도 산불이 난 상황에서 술자리 사진이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 김진태 지사라든지 김영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산불 상황에서 좀 대책을 책임져야 되는 지사들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고 도지사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김영한 씨는 지난번에 나 매국노라고 해도 괜찮다, 친일파라고 해도 괜찮다 이런 말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아주 그냥 본인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군요. 더 중요한 거는
김진태 도지사는 그래도 그나마 건전하게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영한 충북지사는 자기가 여러 사람하고 남녀 다 섞여가지고 술자리를 거나하게 자리면서 얼굴이 막 붉은 모양이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진을 굳이 또 자기 SNS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우리가 사실 몰릴 뻔했는데 저렇게 술 먹고 놀았다는 걸 굳이 산불이 막 옆에서 나고 사람들을 다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중간에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정하고 하는데 지금 골프 연습장이 강원도 산불 방지 대책 본부냐 이런 지적도 현재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도지사 자격까지 논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난주 도내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다. 산불 재난국가 위기경보 경계태세가 발령이 된 상황이었다. 도청 관계자는 김 지사가 1시간 연가를 내고 조퇴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연가 신청은 당일이 아닌 사흘이 지난 3일 뒤늦게 연가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즉 처음에는 무단 조퇴를 한 것이고 이것을 핑계대기 위해서 그냥 마치 조퇴 신청을 먼저 해놨던 것처럼 한 거다. 이렇게 좀 보이죠? 자,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강원도지사와 충북도지사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일탈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식목일이라고 나무 심기 퍼포먼스라고 선 돌아서자마자 불타는 산을 외면하고 골프장에 가보는 심리를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둘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김진태도 이상하고 김영환도 이상하고 지자체장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 댓글 보니까 주민 소환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좀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그 강원랜드, 레고랜드 가지고 저 난리가 나고 그쪽에 돈도 못 빌리게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까지 야기하고 막 되게 복잡스럽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러면 좀 자중하고 특히 식목일 행사하러 갔다가 불난다는 얘기 들으면 당연히 와가지고 자기가 치워야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변명하고 괜찮다 그러고 아우 사실 상식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는 뉴스들만 속속 골라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코너인데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이제 가죠.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한덕수. 네. 막말 퍼레이드를 아주 끝내줍니다. 네, 김기현 체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에 한 달여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자책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세가 이제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에서부터 나오면서 벌써부터 이제 총선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이 내놓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냥 국민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냥 밥을 한 공기 먹을 거 두 공기 먹고 반 공기 먹던 사람들은 한 공기 먹고 이러면 해결된다 이거예요? 네, 소비만 늘어나면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고 사실 뭐 조수진 의원의 얘기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수진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의 민생119 위원장, 특별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위원장이 이런 대책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놓기 때문에 비판이 일었는데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아이디어도 소개 못하냐 제가 아이디어를 말하면 정책이 되느냐 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더니 무슨 싸움을 붙이려고 또 그러는 거냐 언론인들이 제일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동네 북입니다. 맨날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는 것 같은데 김응원이 요즘 활동하네요. 페이스북에서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찌양 먹방 해라. 찌양이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고 사실 일본에서는 밥을 2공기 이상 먹기로 한번 운동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나 항공기 먹자 그랬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국법 이슈를 희화하는 것이다. 여당에서 그렇죠. 희화하는 것이다. 정치가 그렇게 가볍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은 지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분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대책이 되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밥 한 공기 발언에 대해서 그게 뭐냐. 국민들이 공감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또 조 최고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015년 성남시장 시절에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지 않냐? 그거랑 뭐가 틀리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위를 왜곡하고 지금 선전선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게 주장인데, 뭐 쌀 소비 촉진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네. 지금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시점에서 와는 아이디어 차원이 좀 다른 결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광훈 씨를 속된 말로 빨다가 지금 낭패 본 사람이 있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인데 김재원 이수석 최고는 전광훈 씨한테 엄청난 빚을 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김기현 당대표도 사실은 이 전광훈 씨와 같은 일련의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 때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광훈 씨가 이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여기에 김재원이 동조하는 의미에서 또 말을 더 한 번 함부로 하게 되고 지금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서 스스로가 지금 앞으로 자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스스로 자숙한다는 것도 좀 타당성이 있는 건지. 네, 일단 공개 활동 중단만 선언한 것이지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계속해서 참석을 할 예정이고 뭐 태영호 의원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당신 100%로 선출을 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친윤 일색인 이 당 대표와 이 당 지도부 뽑히자마자 계속해서 지금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네.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 뽑겠다는 거잖아요. 네, 원내대표도 지금 4선에 김학용, 3선에 윤재영 의원인데 뭐 수도권 친윤이냐, 대구 친윤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용은 그래도 경기 안성이고 네. 윤재욱은 대구 달성 을이니까 네. 현실적으로 좀 전반적인 걸 아우르고 싶다 그러면은 김학용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죠. 네. 그런데 또 윤재욱도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뭐 수도권이냐, 뭐 대구냐,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도 어차피 의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더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뽑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의원들이 소구력을 어떤 사람을 갖고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우리 당은 너무 이 TK와 PK에 편중되어 있으니 네. 이 경기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잡아야 좀 서로 간의 의견도 조율되고 그쪽 유권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그쪽 표를 얻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 점치기로는 김학용 의원이 조금 낮다. 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코미디입니까? 실수입니까? 뭡니까?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가 한국 영토가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절대 아니다. 라고 답을 한 뒤에 이제 자신의 발언을 실언임을 알고 다시 정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절대 아니다?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맹성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을 묻기 위해서 네.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본회의장 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본회의장이 술렁거리기도 했고 직접 질문한 맹성규 의원조차 다시 되묻기도 했습니다. 당황했겠어요. 오히려 네. 더 당황을 해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일단 야당 의원들이 물으면 일단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너무 재밌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자금이 흘러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 정말로 대통령이 일본과 행동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게 맞았나? 그렇게까지 일본에게 잘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와중에 한덕수 총리가 독도가 한국 영토 맞냐 그러니까 아니다. 네. 참 재밌습니다. 자,
중요한 건 실현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흐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흐름상 우리는 정부를 못 믿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한 총리가 사과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걸로 그냥 끝인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좀 우리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줄 것인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신재시 변호사님 오시면서 뭘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꺼졌어요. 딴 거 연결 다시 해주세요. 신호 없음.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현직 검사. 지금 검사들을 내년 총선에 대거 출마시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선 출마를 하려면은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퇴직한 이후에 지금 1년 동안 공직 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이제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당시에 찬성 의견을 냈었는데 법무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건 이제 소위 검사 출마 제한법이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검사는 퇴직한 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고서는 어떤 공직에 나갈 수 없다. 네, 그렇게 이런 거 개정안을, 이렇게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온 게 2020년 12월 11일에 발의가 됐었었는데 네. 당시 법무부에서는 나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이거 반대한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일단 한동훈 장관 법무부 측에서 얘기하는 건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옛날엔 안 그랬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뭐 각종 수단들이 존재하는데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다라는 얘기고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게 법무부가 낸 반대 의견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때는 왜 찬성했냐고 물어보죠. 네, 이게 결국에는 그래서 국회 관계자도 법무부가 이제 이 부처가 공식적으로 문서에서 검토 의견을 수정해서 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헌법상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 그래요. 공무단위권 자기가 피선거권 이런 거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걸 침해하는 건 맞아 보이지만 그런 권리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공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공익이라고 하는 게 그 검사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그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았을 때 얻어지는 이익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서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건데 우린 여기서 지금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제 퇴직한 뒤에 이제 뭐 검사들이 공직 후보자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이제 정치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열린민주당 당시 열린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고 지금 현행법 상에는 검사도 지금 출마 가능합니다. 90일 전에만 사퇴를 하면은 지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인데 이번 달 10일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실상 검찰들이 그동안 행동해온 걸 보니 너무 정치적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년에 내가 정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서 현재 검사로서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겠느냐. 네.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예 네가 정말로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1년 동안 쉬다가 해라.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건하고 네가 1년 후에 맡게 될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뭐라 할 때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간의 관계를 내가 그냥 좋게 해석해주겠다, 믿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자, 법무부 처음에는 취지, 공감, 보완, 필요 다 명시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다시 문재인 정부 당시.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는 아니다. 우리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면 아무런 뭐 특별한 설명도 없이 옛날에는 그랬다가 이제는 아니라 그러는 것밖에 안 돼서. 그리고 지금 뭐 여권 중심에서 이제 뭐 최대 50명에서 60명까지 검사 출신이 출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가 이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개정안은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후보 등록을 못하고 개정안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도 해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오는 10일까지 퇴직을 안 하면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검찰에서 옷을 벗고 나가 있는 변호사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좀 마음이 놓이겠네요. 네, 무관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장관하고 네. 누구를 빨리 내보낼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특히 한동인이래. 나왜 맨날 우리 그 장관님하고 헷갈리죠? 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야, 어떻게 봐요? 일단 뭐 개정안 진행되는 상황 원래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 뭐 소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검사들이 많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최소 20에서 50명까지 현직 검사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부처 의견을 다시 정리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말한 거다. 이번에 말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정확한 입장을 다시 제출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아, 검사님들 참 끈질겨요. 검사님들 참 끈질기고, 예. 말도 잘 만들어내고, 한동훈 장관 보세요. 무슨 말만 하면 어쩜 그렇게 그냥 따박따박 말을 잘하는지.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일매일 바쁜 아침이죠.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좀 숨이 쉬어지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요, 금요일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한번 알려드리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오늘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뉴스픽 주제는 우리 한 기자가 정하죠? 네, 제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저는 사실은 이거 보고 야 이거 천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떠한 이슈를 지금 가지고 오셨죠? 지금 최근 온라인상에서 지금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패러디 게시물이 화제인데 네. 그간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상임위원회 회의나 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반문 화법으로 이제 한 내용을 풍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게시글을 보면 글은 엄마 그리고 그림은 DBT라는 원작자가 기록이 돼 있는데 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한 장관이 편의점을 찾아서 편의점 직원과 대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이제 반문화법을 고스란히 반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약간 이준석 대표 좀 닮은 편의점 직원이 있어요. 저 편의점 알바가 한동훈 장관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패러디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편의점 직원 할까요? 아니, 제가 편의점 직원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 기자가 편의점 직원 역할을 해주고 제가 우리 한동훈 장관 역할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카드 앞쪽에 꽂아주세요. 저는 카드를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럼 결제를 뭘로 하실 건데요? 어머,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한다는 건 어떻게 하셨죠? 물건 골라서 계산대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계산대에 올린 물건을 꼭 구매할 거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시면 뒷사람 계산하시게 비켜주시세요. 손님 응대가 너무 불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뭘 하고 싶으신데요? 그건 제 맘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건 그쪽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면 영업 방해입니다. 어머, 영업방해를 어떻게 정의한다는 겁니까? 제가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거든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좀 중간에 말을 조금 바꾸긴 했습니다만, 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와, 이거 정말 천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얘기가 일단 한동훈 장관이 물건을 이렇게 잔뜩 들어가지고 그리고 계산대를 가져갑니다, 편의점에. 그러니까 한 17,000원 정도 아마 네. 금액이 나왔나 보죠. 그러니까 직원이 17,000원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드 결제하시려면 꽂아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한 장관의 특유의 반문 화법,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전문 용어로는 깐돌이 화법, 깐죽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화법으로 지금 내용이 쭉 이어져 왔는데 우리가 이걸 딱 들어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게 질문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상대에게 질문을 거꾸로 던지는 그렇죠. 화법인데 지금 계속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논점을 흐리고 이런 게 지금 패러디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특히 김의겸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야당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보게 되면 질문하면 질문에 답을 안 해요. 그리고 네. 꼭 되돌려서 되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여당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패러디까지 지금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네. 더 중요한 건 이런 패러디가 너무 리얼하다. 네. 정말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랬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봤는데 네. 지금 그래서 뭐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 지적이 나오는데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한 장관에 대해서 정부의 무게를 실어서 점잖게 답변을 해야 된다. 지금 말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장관이 말하고 있는 수준은 딱 정치 패널의 수준이다. 그 이 말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었는데 네. 지금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본인이 자리를 비켜줄 테니까 네. 한 장관 당신 여기 와서 패널로 나와라. 내가 자리 비켜주마.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솔직히 이거는 정말 정부의 위신 문제이기도 하고 한 장관도 좀 스스로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말이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만든 사람이 아까 뭐라고요? 글은 엄마라는 분이 있었다고요? 네, 그림 DBT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림도 너무 잘 그렸지만 이 네. 내용이 정말 네. 대단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경희님. 요즘엔 총리도 그리 답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어떤 그 20대 여성에게 보내줘 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게 말하대요. 맥락은 파악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네. 야 20대 중반인 당신도 젊은 애인데 당신이 젊은 애라고 말하니까 되게 재밌다 이렇게 말을 해주긴 했는데 참 씁쓸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정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이 장관과의 대화가 희화화되고 이렇게 코미디처럼 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1도 한라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5만 원짜리 슈퍼챗을 지금 보내주시면서 좋은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1도 한라사님은 근데 여기저기 지금 우리 방송 하시면서 계속 이 슈퍼챗 보내주시는데 괜찮으실까요?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각종 의혹, 이제 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제 딸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의 의혹이라든지 농지법 위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진 사퇴를 했었는데 차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오를 것이다. 이런 함합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 있는데 결국에 또 지인을 챙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올랐다가 아주 난리가 나면서 좀 불명예스럽게 그냥 중단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정호영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은 경북대 의대에 자녀들을 편입학시키면서 또 여러 가지 좀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분을 네.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이 되어서 기소 의견으로 지금 검찰에 넘겨진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로 간다고요? 이야, 네. 이거 의사들 사이에서는 건보공단에서 이 의료 관련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떻게 여기를 또 가는 거죠?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건강보험공단장 이사장에 앉으려면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 이사장 후보 추천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임추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고 공모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정호영 전 원장이 지금 계속 함합평에 거론이 되고 있고 계속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호영 전 원장이 이 자리에 함합평에 오르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어쨌든 40년지기 자기 친구는 꼭 챙긴다. 네, 그렇습니다. 떨어져도 챙기고 뭐 나가 떨어져도 챙기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도 내가 어쨌든 한번 찍은 사람은 꼭
쓴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인 거고, 두 번째는 그러려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못 통과할 수도 있고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자리. 네, 그런 절차가 없는 자리. 근데 그게 바로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원장 자리군요. 건보공단의 이사장. 네. 그러면은 임원 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건 뭘까요? 이분이 미리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니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뭐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걸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항상 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미리 흘리고 이제 여론을 보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지금 뭐 정호영 전 원장 말고 뭐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호영 전 원장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지금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간보기를 하는 단계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담하게, 제가 보기엔 정말 대담한데 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때 국민들이 어떤 분노를 가졌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던 그분은 나 무혐의 처분 받았으니까 내가 좀 억울하고 속상하다. 당신들이 나에게 제기했던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민단체에서 9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호영에 8건, 대해서? 네, 8건이 무혐의는 났지만 이게 결국엔 경찰의 봐주기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 같은 경우에 기소가 된 상황인데 장관급 자리에 앉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고 경북대 병원장 그리고 대한위암학회장, 대한의료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뭐 그쪽 분야의 전문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친척의 농지를 임대 관리하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금 나왔고 또 뭐 자녀들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좀 국민들이 여론을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당시에 아들 같은 경우에도 현역 2급을 받았다가 4급을 받았는데 그게 4급 판정을 받은 게 이제 아버지의 병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팠기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았는데 5년간 쓴 의료비는 15만 원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4급 판정 받은 청년이 5년간 의료비는 15만 원 썼다. 네, 척추협착이라는 질병.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 질병 관련된 소견을 낸 병원이 바로 아버지가 근무하던 네. 바로 그 병원이었다 이런 얘기군요. 아이고. 진단서 발급 전 22개월 동안 병원을 찾은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척추 협착증이라면서? 네. 그런 건 다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오는 거야? 대단한데요? 한 기자가 받아온 건 아니죠? 그냥 저 여러 군데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인 기자를 키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